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한국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순환 모형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체 국민 경제를 묘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책에 이제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뭐 경제 체제 이야기할 때 우리 책에서는 미국식, 뭐 일본식, 뭐 독일식 뭐 이런 식의 그 시장 경제 체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놓고 그런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여러 가지 형태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 강의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 그 자체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했고 뭐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시장 경제 체제 여러 가지 형태들 뭐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고 독일식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뭐 경제학 원론 시간이나 이런 때 이제 배운 내용이지만 그런 그 경제 순환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원론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 순환 모형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을 하면 한눈에 잘 보이게 된다. 경제 순환하는 경제 어떤 전체적인 틀이 조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전체적인 틀로서 제시가 지금 여기서도 그려져 있죠. 저번 시간까지 했던 바로 그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어떤지를 한눈에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기초적인 작업을 좀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경제 순환 모형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이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민 개정 또는 국민 회계라고 불리는 그 거시경제학 파트에 있는 그 케인즈 모형이죠. 네, 케인즈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그 국민 회계랑 그거를 이 경제 순환 모형이랑 결부시켜서 이해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이야기를 정리시켜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생산 국민 소득 이야기를 했었죠. 네, 생산 국민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거 뭐 GDP입니다. 네, 보통 이제 생산 국민 소득의 대표적인 지표가 GDP이고 그 GDP는 뭐 한 나라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전부 합한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생산 국민 소득 또는 GDP 네, 국내에서 생산된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낸 게 이제 GDP인데 G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작년에 지금 GDP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GDP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 코로나를 영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 그 경제의 어떤 진짜 진면모를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서 2019년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왔고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사실은 뭐 옛날에 1997년에 일어났던 IMF 외환 위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랑 그 시기 이후에는 거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의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성장만을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게 됐죠. 옛날에 아마도 이제 그 2008년도에도 우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걸로 2008년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꽤 선방을 한 편이었거든요.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대처를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비를 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또 한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 성장이 뭐 작년에 너무 그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3% 우리나라가 이제 재작년 2019년도에 2%밖에 성장을 못했잖아요. 네, 2%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3% 성장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는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2020년보다는 2019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GDP로 보면은 이게 이제 1919였거든요. 조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1919조 원을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생산물의 총 가치를 나타내 보니까 결국은 1919조 원 정도 되고 이걸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1조 달러 정도 되고 뭐 이게 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총 규모로 GDP 총 규모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가 10몇 위 정도 하거든요. 11, 2위 정도 하는데 러시아 1.6조 달러라고 하면 러시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사실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네, 3배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 자체가 저 정도 1.6조 달러 정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인구가 3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3분의 1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그 GDP 전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될 텐데 1인당 GDP는 3만 1,000달러 정도 돼요. 1.1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었죠. 네, 3만 달러가 넘게 됐다. 2019년부터 이제 넘었던 것 같은데 3만 달러를 넘고 지금 3만 1,000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 1인당 국민소득. 이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3만 달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사실 인구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이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어요. 네, 7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당하다라고 그동안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사실 잘 사는 나라라고 해봐야 저기 북구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스웨덴이니 뭐 덴마크니 노르웨이니 뭐 이런 나라도 핀란드 이런 나라도 있지만 이런 나라들이 대개 이제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우리가 뭐 부르기로 북구 소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그런 수백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인당 국민소득을 높이는데 뭐 몇 개의 대기업만 있어도 사실은 그 굉장히 생활 수준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기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룩셈부르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그 나라 뭐 인구라 해봐야 5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그러면은 대기업 하나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유수 대기업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다 고용이 되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만 해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게 상당히 뭐 인구가 많으면 이제 천재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천재가 나올 가능성은 인구에 비례합니다, 사실. 네. 그래야 뭐 경쟁도 활발해지고 인구가 많아져야 그 같은 연령대에서 인구가 많아서 결국 경쟁력도 좋아지고 뭐 확률적으로도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높은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국내 시장이 크게 된다든지 하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7번째밖에 안 돼.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7번째라고 하는 건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성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죠. 네,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뭐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잘 사는 거죠. 6만 달러. 예, 놀라운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미국이 한 3만 달러 정도 된다. 6만 달러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이게 생산 국민소득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출 국민소득을 보면 지출 국민소득 GDP는 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이잖아요. 수출에서 빼기 수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지금 저기에 제가 써놨지만 지출국민소득 2000 뭐 거의 비슷해요. 네, 2019년이나 2020년이나 거의 비슷한데 소비 지출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7% 정도 되거든요. 네,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7% 되고 투자 지출이 저기 써놨습니다. 네, 3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한 18% 정도 되죠. 네, 정부 지출이 상당히 많이 한 2% 정도 올랐어. 2019년에 비해서 2% 올랐고 수출은 GDP 전체에서 37% 정도 되고 한 33% 수입은 한 3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출은 빼면 한 4%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한 1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GDP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소비 지출의 비중이 47, 투자 지출 비중이 31, 정부 지출 비중이 18, 순수출이 4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투자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투자 지출이 지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라고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사실 뭐 중국도 상당히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상당히 커가는 나라니까 엄청나게 이제 중국이 한 투자 지출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투자 지출이 45%, 이런 40% 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31%라면 상당히 큰 지출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 투자 지출이 한 10% 정도고
그에 비해서 소비 지출은 우리나라가 47%라면 미국은 한 70% 되니까 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소비에 비해서 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한다. 즉 지금 현재 소비보다는 미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면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부 지출이 그동안 뭐 이게 뭐 코로나 국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면들 때문에 정부 지출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도 GDP 규모에서 37%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상당히 이제 37% 정도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수출 비중이 크다.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게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도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GDP에서 근데 37%나 중국도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 30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데 37%다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전적이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내수가 많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지만 그 내수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내지는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들이 상당히 많이 뭐 포진이 해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도 한 25, 취업자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 정도 되지만 그들이 경제를 운영해 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개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네. 물론 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1%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여러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뭐 미국 같은 내수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네, 상당한 타격을 입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다. 물론 이제 수출도 어느 정도 감소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감소하진 않았거든요. 또 네. 그렇게 감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선방하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성장을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할 수 있었다. 뭐라고 그러죠? 후퇴를 경제가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정도의 폭을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이 하나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지출국민소득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배국민소득인데, 분배 국민소득. 네, 그래서 GNI, GDP랑 대비 GNI 특히 이제 GNI가 이게 1935조 원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GNI. 그러니까 1935조 원이었고, 그래서 1인당 GNI가 1인당 GNI가 3.2조 달러 정도 됩니다. 3.2조 달러 정도 된다. 그게 약간 많죠. GDP에 비해서 GNI 수치가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뭐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게 좀 많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GNI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잖아요. 네. 이 GDP는 국내 총생산이고 D이고 이거 N이니까 국민 총
소득이니까 이 국민 단위거든요. 이거는 사람 단위입니다. 사람. 우리나라 국민, 사람 또는 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거고, 이거는 국내에서 이제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인데, 그 GDP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한 외국인들의 생산물까지 다 쳐주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까지 다 쳐주는 것이니까 그런 거고, GNI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ationa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D는 domestic이고 N은 national이잖아요. 그러니까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거고, GDP는 우리나라 국내를 영토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GNI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한 1천억 달러 정도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GNI가 높죠. 지금 1인당 GNI가 높은 수치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GNI가 나왔고, 그 GNI 요 1935조 원이 전체가 이제 아까 생산 요소 소득으로 가지 않고, 이런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소득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뭘 뺀다 그랬죠? 네, 여기 이 전체에서 뭘 빼냐면 기업들이 감가상각분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네, 감가상각 충당금 같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 소모 충당금, 자본 소모,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 소모,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네, 이 GNI 전체에서 기업이 감가상각에 대비해서, 즉 자본 소모 충당금으로 떼가는 게 한 20% 정도, 전체 GDP에서 20% 정도 떼가고, 그 다음에 간접세를 이제 내야 되니까 간접세를 한 10% 정도 떼갑니다. 네, 떼가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세를 나중에 내야 되니까 이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부가가치세 같은 거 기업들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업에 남겨두는 거죠. 전체 생산물 가치가 실현된 것 중에, 전체 중에 요거는 이제 기업에 남겨두고 요소 소득으로 간다는 거죠. 네, 요소 소득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그럼 한 10% GDP 전체에서 10% 이라면 한 30% 정도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 GDP 전체에서 그 나머지 70% 가지고 임금에는 46%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이자, 지대, 이윤 명목으로 한 24% 정도를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임금으로 한 46%, 영업이득, 이자, 지대 저런 그 이윤으로 24% 정도 가지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분배 국민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투자가 일어나려면 저 금융시장을 통해 저축분이 금융시장을 매개로 해서 투자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총 저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건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게도 하고 정부도 하고 기업도 다 저축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총 저축이라고 보면 되는데, 총 저축이 GDP 전체에서
31% 정도 됩니다. 31%. 그러니까 투자 GDP에서 투자랑 저축이랑 거의 같죠. 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 같으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기 위한 저축분이 상당한 양이다. 네.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저축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저축분이 투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 투자의 저 GDP에서 차지하는 31%임에도 불구하고 저축분이 31%가 아니고 30%, 29%, 28%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를 위해서. 해외 저축분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외 저축분을 이렇게 끌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그냥 훅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제 금융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금융 시장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요때 이제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해외에서 차입으로 차관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작다고 그러면 이 돈으로 이 저축분으로 투자가 충당이 안 되잖아요. 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해외 차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외 차입. 차관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려올 수. 그걸 이제 해외 저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저축, 국내 저축 더한 게 이게 국내 투자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차입이 있을 수밖에. 근데 우리는 해외 차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축이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거를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국민 회계라고 볼 수 있죠. 국민 회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국민 소득의 어떤 구성 비율, 지출적인 구성 비율 같은 거 이야기했고, 분배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임금으로 얼마나 가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저축과 투자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상 저축이 투자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같기 때문에 지금 해외 차입이 저축과 투자가 같기 때문에 해외 차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그 다음 이야기로 뭐가 나와 있냐면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 주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정부,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경제 주체가 나와 있죠. 해외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개방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국제 수지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개방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국제 수지표가 어떻게 해서 그려지게 되는지 그 국제 수지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분석할 기회가 있게 될 텐데 국제 수지표는 크게 보면은 경상수지랑
자본금융수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특히 크게 보면은 이제 경상수지랑 금융계정 이 두 가지입니다. 경상계정 또는 경상수지 또는 금융계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물론 자본계정도 있지만 자본계정은 큰 의미가 없고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나눠집니다. 그 경상수지랑 금융계정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수입 수출과 관련된 이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거는 경상수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경상수지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게 수입 수출로 인해서 달러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달러가 들락날락하는 게 수입 수출과 수입으로 들락날락하는 거는 그는 경상수지 항목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지금 달러가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이거는 금융계정, 그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금융시장이에요. 네,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예컨대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산다든지 애플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애플 뭐 해외로부터 우리가 그 돈을 빌린다든지 또는 뭐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든지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 이제 여기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국제 수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래서 크게 보면 국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국제 무역론과 국제 금융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국제 경제학을 배우셨다면 그 이야기는 이미 이야기가 됐을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들 국제 경제학을 배우셨다면 이미 뭐 복잡한 국제 경제학의 내용들을 이미 섭렵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도입을 적용을 시키면 그대로 이제 이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구체적인 숫자만 들이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제 주체의 역할이 뭐냐를 이야기를 할 때도 경제 순환 모양을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네, 가계, 경제 주체 가계, 정부, 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가계, 정부, 기업이 있는데 그럼 가계는 무슨 역할을 하죠? 좀 보면 가계는 소비하죠. 네, 소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축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세금 냅니다. 네, 세금 내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계는 소비하는 역할, 저축하는 역할, 세금 내는 역할,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 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특히 이제 가계는 그 생산 요소 공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강조를 하게 돼요. 즉 생산 요소를 공급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노동 그 가게가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을 제공을 하죠. 네, 노동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노동을 제공한다. 사실 자본이나 토지나 이런 경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업한테 포함되어 있는 역할일 가능성이 커요. 네, 대부분.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본이나 토지나 경력의 대부분은 사실 기업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건데 그 자본가들은 물론 이건희도 가게죠. 이건희도 가게고 이재용도 가게고 뭐 다 가게인데 그들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네, 활동을 하면서
그들은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 활동과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 순수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 순수 말하는 개별 가게들은 기업 활동과 결부되지 않은 가게는 노동자의 역할 또는 근로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 중에서도 근로자의 역할과 관련된. 그래서 가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뭘 하죠? 네, 정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 단순한 게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역할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 역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네, 세금을 거두는 이야기랑 무슨 명목으로 정부 지출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그리고 세금의 명목은 뭐고 정부 지출의 명목은 뭔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정부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기업은 뭘 하죠? 네, 기업은 생산물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주체입니다. 네, 생산물을 그 생산하는 주체이면서 투자를 하는 주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생산물을 만들려면 사실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투자라고 하는 이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거랑 완전히 결부되어 있거든요. 네, 결부되어 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생산 능력을 확충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이야기를 할 때는 투자라고 하는 그 역할, 기업에 투자를 하는 역할, 요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투자를 하려면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 즉 금융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저축분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저축분을 끌어들이는 그 기능을 하는 게 금융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는가 그리고 금융이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로서의 금융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주 관심사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걸로 이제 각각의 그 가계 정부 기업의 역할들을 우리가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계와 관련된 이야기, 가계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역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시간이 있으니까 가계 가계 역할과 관련된 그래서 가계는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정도라고 봤죠. 네 가지. 그래서 소비를 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저축을 하는 역할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 근로자로서 그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히 이제 근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러면 납세자 세금을 내는 기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는 납세금이 아니라 납세자죠. 납세자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소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비 패턴들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을 해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소비가 그 소득이 수준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비 패턴도 엄청나게 이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분기점으로 보면 분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득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지금 소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소비 이야기만 하죠. 네, 소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소득 수준으로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결정이 나니까 소득 수준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1962년, 1977년 그다음에 이게 1994년 뭐 2010년, 2018년, 19년인가? 18년. 여기 이제 분기점이에요. 여기 이제 요때가 100달러 돌파였거든요. 100달러. 우리나라 돌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를 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100달러를 돌파를 62년, 77년에 1000달러를 돌파합니다. 1000달러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94년에 10,000달러가 됩니다. 1만 달러. 1만 달러를 돌파를 하죠. 그 다음에 2010년에 2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 2019년에 3만 달러 돌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이제 20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통과를 하는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00달러를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거의 그러니까 1953년에 우리나라가 그 뭐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한국 62년 정도까지 거의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의식주죠. 네, 의식주의 총 소득의 한 80% 정도를 의식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소득 수준은 낮은데 다른 데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소득 수준이 낮으면 100달러 이내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거의 80%가 그 의식주에 투자를 했고 특히 요 식재료 그걸 엔겔 지수라고 하거든요. 내 전체 소득 중에 먹는데 소비하는 그 비중을 우리 엔겔 지수라고 그러는데 엔겔 지수 의식주 중에 식이죠. 식에 해당되는 게 60%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의식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먹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7년 이전까지 요 62년부터 77년 요 사이에는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사실 변동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0달러까지만 해도 약간의 잡비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거 사 먹고 잡비 약간의 뭐 사치품을 뭐 잡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지 사실은 큰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77년까지. 근데 이제 77년부터 94년 10,000달러가 되기까지 이건 요 시기 그러니까 77년부터 94년 요 사이를 이제 소비 혁명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충의 느낌을 가지게 돼요. 뭔가 잘 사는 게 이런 거다? 잘 사는 게 이런 건가? 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7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그 한 1,000달러를 넘어서부터
그러면서 이게 소비 혁명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백색 가전이 등장하거든요. 백색 가전, 가전제품, 뭐 세탁기니 뭐 세탁기 같은 게 등장을 하죠. 냉장고 뭐 이런 게 등장하고 TV 뭐 이런 게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점점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 혁명기. 그리고 1985년을 기점으로 보면 85년도를 보면 5년에 이 엥겔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데 전체 소득에서 먹는데 들어가는 비중이 이 엥겔 지수가 35%로 이때는 60%였잖아요. 근데 80년대 들어 85년도 60%의 급격히 줄어서 35%. 이제 소비 패턴이 완전히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10,000 가까이 됐을 때, 그러니까 90년대부터는 이제 서비스 지출 비중, 서비스 지출 비중이 훨씬 올라갑니다. 지출 비중이 올라가서 한 60% 정도 되게 되거든요. 이 뭐 서비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하는 뭐 교육,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뭐 문화, 여러분 영화도 보고 오락,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많이 봐요.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죠. 그다음에 통신, 뭐 휴대폰 같은 거, 교통,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차를 샀을 때 뭐 들어가는 비중, 의료 이런 거에 되게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한 60%, 총 지출의 한 60% 정도를 90년대, 뭐 80년대 후반 내지는 90년대부터 이런 서비스 지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소비 패턴이 꾸준하게 고급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를 겪어온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의 하나의 군상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엥겔 지수나 의식주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면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은 서비스, 교육이나 보건이나 교통, 통신 그리고 뭐 문화, 오락 뭐 이런 데까지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패턴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비를 이런 식으로 했고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겪어왔던 세대고 그 다음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85년도 이 1985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투자와 저축 간의 관계가 변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서 해외 차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85년도를 넘어서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저축분이 많아져가지고 저축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해외로부터 차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이야기를 저축과 관련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이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종별로 직업별로 어떤 직업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세와 관련해서 아울러 이제 사회보장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보장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뭐 그런 거 내잖아요. 건강보험료, 보험료 이런 거 내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 조세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 요 정도 가계 소비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 가계의 저축, 근로자로서 역할, 납세자로서 역할 이야기하고 뭐 기업과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도 각각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